현대 터키가 되기 전에 이곳은 한때 거대한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방대한 땅을 지배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600년이 넘게 존속하다가 1923년에 완전히 끝나고 터키 공화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처음부터 거대한 제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스만 제국은 현재 터키를 이루고 있는 아나톨리아의 작은 영토로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티르크족을 살펴봐야 합니다. 티르크족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연관된 여러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들 중 일부가 중앙아시아와 내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여러 집단이 서쪽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카스피해와 아라레 근처에 정착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 중 하나가 오구즈 티르크족입니다. 이 집단에서 셀주크 가문이 탄생했습니다. 셀주크라는 부족 지도자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그는 원래 집단에서 분리해 자신의 세력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결국 셀주크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이란 일부인 페르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페르시아 문화와 통치 방식을 크게 받아들였고 이슬람도 받아들였습니다. 11세기에 이르러 셀주크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토 서쪽에는 비잔틴 제국이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과거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는 콘스탄티노플로,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셀주크와 비잔틴은 점차 충돌하게 되었는데 두 세력 모두 아나톨리아를 장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71년 그들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맞붙었었습니다. 셀주크 군대는 술탄 알프 아르슬란이 이끌었습니다. 비잔틴 군대는 황제 로마노스 4세가 이끌었죠. 셀주크는 비잔틴 황제를 패배시키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셀주크가 단 한 번의 전투로 아나톨리아 전체를 바로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황제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의 정부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에 더 많은 지역이 열리게 되었죠. 이로 인해 티르크 전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나톨리아에는 룸 술탄국이 세워졌습니다. 룸이라는 단어는 옛 로마 또는 비잔틴 제국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나톨리아를 기반으로 한 셀주크 티르크가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3세기에 접어들면서 룸 술탄국은 내부 문제와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약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약해지자 아나톨리아는 베일릭이라고 불리는 여러 작은 영토로 분열되었습니다. 베일릭은 베이 또는 지역 지도자가 다스리는 작은 지역입니다. 이 베일릭 중 하나를 오스만이 통치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스만 왕조를 세운 가문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스만이라는 이름은 오스만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작은 영토는 비잔틴 제국의 국경 근처인 아나톨리아 북서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확장하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통치가 일부 인근 지역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오스만의 부하들이 점차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과 후계자들이 영토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고 다양한 집단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정부에 기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오스만 국가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나톨리아에 있는 많은 베일릭 중 하나였지만 점차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31년 오스만은 중요한 비잔틴 도시인 니케아, 현재의 이즈니그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유럽으로 건너가 발칸반도에서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칸반도는 남동 유럽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와 같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또한 아드리아노폴, 현재의 에디르네도 점령했습니다. 오스만 정부는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오스만이 유럽에서 계속 확장하면서 비잔틴 제국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영토가 매우 넓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에 이르러서는 남은 영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도시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중요한 해상 통로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군대가 이 도시를 점령하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1451년 메흐메드 2세가 다시 오스만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여 성장하는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대군과 함선, 그리고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대포들을 준비했습니다. 1453년 4월에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위란 군대가 도시를 둘러싸서 음식, 사람, 그리고 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스만의 대포는 몇 주 동안 성벽을 폭격했습니다. 비잔틴인들은 파괴된 부분을 반복해서 수리하고 방어했습니다. 마지막 비잔틴 황제는 콘스탄틴 11세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거대한 오스만 군대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시에 남아 1453년 5월 29일에 도시를 방어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메흐메드는 마지막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스만 군대는 방어선을 뚫고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콘스탄틴 11세는 전투 중에 사망했지만 그의 죽음이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잔틴 제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의 승리로 인해 그는 정복자 메흐메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가 폐허가 되고 비어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슬림들을 데려왔고 기독교인과 유대인 가족들도 데려와 인구를 다시 늘리고 상업을 활성화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는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6세기에 대형 기독교 교회로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그들은 이곳을 모스크로 바꾸었습니다. 주변의 미나렛, 즉 높은 탑들은 서로 다른 오스만 통치자들 아래에서 여러 시기에 추가된 것입니다. 정복 직후에 모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은 강력한 수도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중요한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확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의 통치자들 덕분에 제국은 더욱 확장되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 무역로, 그리고 영토들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것은 오스만 제국의 더 큰 확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술탄 메흐메드 2세의 통치 아래 오스만은 아나톨리아와 발칸 반도에서 빠르게 새로운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 남아있던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흑해 연안의 트라브존 제국도 정복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보스니아도 점령했고 오스만의 알바니아 지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오스만이 크림 칸국도 복속시켰습니다. 크림 칸국은 크림 반도에서 크림 타타르족이 다스리던 국가였습니다. 흑해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만 제국은 흑해의 무역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흐메드가 1481년에 사망했을 때 제국은 이미 크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바예지드 2세가 술탄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바예지드 시대 오스만 제국은 베네치아 공화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무역국가로 에게해의 여러 섬과 중요한 무역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전투 끝에 오스만 제국은 여러 항구를 점령하며 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바예지드 이후 그의 아들 셀림 1세가 술탄이 되었습니다. 1512년 그는 먼저 사파비 왕조와 맞섰는데 이 왕조는 페르시아, 즉 현재의 이란에 기반을 둔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는 동부 아나톨리아와 중동의 다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 했기 때문에 적대 관계였고 이슬람에 대한 주요 신념도 달랐습니다. 그 후 셀림은 맘루크 술탄국과 맞섰습니다. 당시 맘루크가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메카와 메디나가 위치한 아라비아의 헤자즈 지역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1516년 오스만 군대는 시리아에서 맘루크를 격파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카이로 근처의 레다니아 전투에서 다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 이집트, 헤자즈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을 차지한 오스만은 더 넓은 영토, 많은 주요 무역로를 통제하게 됐습니다. 북아프리카 서부에서도 오스만은 영토와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해군 사령관은 하이레딘 바르바로사였습니다. 바르바로사는 알제리의 넓은 지역을 지배하던 강력한 무슬림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술탄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 제국의 지원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셀림이 1520년에 사망했을 때 그는 약 8년 정도만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의 힘을 거의 2배로 키웠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의 아들인 술레이만 1세였습니다. 그는 술레이만 대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의 권력과 부의 규모 때문에 대제라고 불렸습니다. 오스만 세계에서는 그를 카누니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제국의 많은 법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520년부터 156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시대의 오스만 제국은 가장 강력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1521년에 그는 현재 세르비아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인 베오그라드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는 성 요한 기사단으로부터 로도스 섬을 점령했습니다. 성 요한 기사단은 로도스를 지중해에서 무슬림 선박을 상대로 한 기지로 사용하던 기독교 군사단체였습니다. 1526년에 오스만 군대는 모아치 전투에서 헝가리를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헝가리의 왕이 전사했고 그의 왕국의 상당 부분이 오스만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술레이만의 군대는 비엔나까지 진격했습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수도입니다. 1529년에 그들은 이 도시를 점령하려 했지만 악천후와 보급 문제 그리고 비엔나의 견고한 방어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비엔나에서 실패했지만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유럽과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술레이만이 사파비 왕조와도 싸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바그다드와 이라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만 근처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특히 하이레딘 바르바로사 밑에서 오스만 해군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551년에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도 차지했습니다. 술레이만의 통치가 끝날 무렵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에서 이집트까지 알제리에서 이라크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 성공의 이유 중 하나는 조직적인 군대였습니다. 기병대, 즉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병대, 즉 땅에서 싸우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 대포와 강력한 해군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가장 유명한 부대 가운데 하나는 예니체리였습니다. 예니체리는 술탄에게 직접 복무하는 정예 보병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데부시르메라고 불리는 제도하에 발칸 지역의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 데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에게서 분리되어 오스만 정부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받고 군인이나 관리로 훈련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빼앗긴 가족들에게 매우 가혹하고 강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려간 일부 아이들은 군대와 정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니체리의 훈련과 규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화기를 다루는 데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군대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이 계속 확장되는 동안 더 많은 강대국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스페인은 오스만 제국의 가장 큰 라이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남부 이탈리아의 대부분과 몇몇 중요한 섬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오스만 해군의 확장을 막기 위해 다른 기독교 국가들과도 협력했습니다. 1565년 오스만 제국은 몰타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지만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과거 로도스에서 오스만 제국에 쫓겨난 성 요한 기사단이 통제했습니다. 거대한 오스만 군대가 그들의 요새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과 현지 주민들의 방어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시칠리아에서도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몇 달간의 전투와 많은 사상자 끝에 오스만 군대는 후퇴했습니다. 이 전투는 몰타 대공성전이라고 불립니다. 6년 후 오스만 제국과 대규모 기독교 연합군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1571년 서부 그리스 근처에서 벌어진 레판토 해전입니다. 스페인, 베네치아, 교황명, 그리고 다른 기독교 세력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군을 모아 신성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400척이 넘는 배와 수만 명의 군인, 선원들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오스만 함대는 패배했고 많은 배들이 파괴되거나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신성동맹에게 큰 승리였으며 오스만 해군이 대규모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만으로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지배력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빠르게 새로운 함대를 만들었고 여전히 많은 영토와 항구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몰타와 레판토 전투는 오스만 제국의 팽창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더 이상 원하는 모든 지역을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한 후에도 오스만 제국의 힘이 완전히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오스만 제국은 중앙 유럽에 주목했습니다. 그 팽창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이었습니다. 빈은 유럽의 더 깊은 지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529년에
처음으로 빈을 정령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50년이 넘게 지난 후 그들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1683년 대규모 오스만 군대가 빈을 포위했습니다. 이 군대는 술탄 아래 오스만 정부의 최고 관료인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가 이끌었습니다. 몇 주 동안 오스만 군대는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빈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연합 기독교 군대가 지원하러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군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군대는 존 3세 소비에스키 왕이 이끌었습니다. 1683년 9월 12일 구원군이 오스만 군대의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의 큰 부분은 수천 명의 기병, 즉 말을 탄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오스만 군대는 패배하여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패배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을 즉시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은 유럽에서 많은 영토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오스트리아, 폴란드, 베네치아,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 맞서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헝가리와 발칸반도에서 많은 땅을 되찾았습니다. 적들이 강해지는 동안 오스만 정부는 내부 문제에도 직면했습니다. 예전에는 술탄이 직접 군사원정을 지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업무가 대제상과 다른 관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대제상은 제국의 총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술탄의 이름으로 많은 일상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술탄이 약하거나 게으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국이 커지면서 수도에서 제국을 통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광대한 영토는 여러 주로 나뉘어 주지사와 지역 지도자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고 중앙정부에 군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 통치자들은 통치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국 안에는 다양한 종교와 집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통치 가문의 종교는 이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회, 시나고그, 종교 지도자, 그리고 자체적인 공동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위는 무슬림과 같지 않았고 오스만 제국에서 특별 세금과 제한을 받았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많은 유대인 난민들이 오스만 제국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과 테살로니키 같은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업, 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품 생산과 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무역로를 통해서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제국의 도시들을 통해 비단, 향신료가 오갔습니다. 인도, 중국, 페르시아의 천과 직물 등 다양한 상품이 오갔으나 세계 무역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해상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후 대서양 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배들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기존의 무역로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국 내의 무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로로서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학과 무기 제작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변화가 느리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몇 강력한 집단의 반대와 정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스만 제국과 유럽의 경쟁국들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더욱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의 흑해, 코카소스, 발칸반도 근처의 일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코카소스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현지 통치자들이 오스만 술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치에서는 그들이 더 자유롭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의 통치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이 되었을 때에도 오스만 제국은 지도상에서 여전히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토에 대한 통제력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몇몇 유럽 지도자들은 이를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들은 제국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영토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큰 반란 중 하나는 세르비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04년에 세르비아는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발칸반도 일부였습니다. 몇몇 오스만 병사들의 학대와 자신들만의 정부를 갖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현지 세르비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세르비아의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기는 발칸반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년 동안 제국은 연이은 반란과 침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 상실로 인해 제국은 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821년 그리스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영국이 그들을 도왔고 프랑스와 러시아도 오스만 제국의 지역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로 그리스를 도왔습니다. 몇 년간의 전쟁 끝에 1830년에 그리스는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만 제국은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고 프랑스의 알제리 장기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도 점점 강해지면서 흑해 근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강해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 편에 서서 러시아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이것은 제국의 약화를 잠시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발칸반도의 여러 영토들이 점점 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포함됩니다. 몬테네그로도 있습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차지했고 알바니아는 독립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영토를 모두 잃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영토를 잃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많은 젊은 장교들과 지식인들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청년 티르크이라 불리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 이들은 단일한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군인, 정치운동가,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술탄의 권력을 제한하고 헌법과 의회를 복원하자는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908년에 이들은 혁명을 일으켰고 술탄 압둘 하미드 2세는 헌정정부를 복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국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력 다툼, 반란, 그리고 영토 상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통일진보위원회가 정부에서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청년 티르크 운동에서 비롯된 주요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에 섰습니다. 오스만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영토를 일부 되찾고 러시아의 팽창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1915년 갈리폴리 전역에서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군대는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중요한 길목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바른 지역에서는 오스만 군대가 점차 후퇴했습니다. 1916년 오스만 제국에 맞서 아랍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란은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과 그의 아들들이 영국의 지원을 받아 이끌었습니다. 반란을 도운 영국 장교 중 한 명이 바로 T.E. 로렌스였으며 그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반란을 시작하거나 혼자서 이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도 일어났습니다. 1915년부터 오스만 정부는 많은 쇠 아르메니아인들을 그들의 집에서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질병, 극심한 피로로 시리아 사막으로 강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여러 나라들은 이 사건을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에 따르면 최소 66만 4천 명에서 많게는 120만 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918년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패배했고 중동에서의 방어선도 무너졌습니다. 항복 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 영토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옛 영토인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레바논은 영국과 프랑스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승전국들은 아나톨리아까지 분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1919년 5월에 현재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스미르나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터키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즉 훗날 아타티르크로 알려진 전 오스만 제국 장군이 저항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앙카라에 새로운 민족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에 약한 오스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부는 제국을 점령한 나라들과 협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군대가 아나톨리아 깊숙이 진입했지만 1921년과 1922년에 터키 민족주의 군대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군대를 물리쳤고
외국 군대는 터키의 대부분 지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2년 11월 1일 민족주의 정부는 술탄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오스만 술탄의 통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1923년 7월 24일 로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새로운 터키 국가의 독립과 주요 국경을 인정했습니다. 10월 13일에 앙카라가 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영토 상실, 반란, 정부 문제, 경쟁 세력의 부상, 그리고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등으로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오스만의 작은 영토에서 시작해 오스만 제국은 세계의 대륙으로 확장되었고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국은 새로운 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대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남은 영토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제는 술탄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앙카라에 기반한 새로운 공화국 정부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